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로 믿고 싶어 한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데이터와 근거를 검토하며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은 오랫동안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기본 존재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 다이어트를 위해 새벽 운동에, 샐러드로 식단 관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고삐 풀린 듯 폭식을 하고는 뒤늦게 후회하지 않던가? 가계부를 쓰면서 이제부터 절약하겠다고 결심해놓고 하루 만에 충동 구매를 했던 경험은 또 어떤가? 우리는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고 후회하기를 반복한다.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도 스스로가 모자란 인간이라서도 아니다. 인간이란 생각보다 더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이미 어떤 결정을 내린 후에 그 결정이 옳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이성은 그 뒤를 따라간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조차 감정적 동기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감정이란 왜 이렇게 이성을 뛰어넘어 나의 행동을 좌우하는 걸까? 감정은 왜 강할까? 감정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은 생존이다. 두려움, 불안, 혐오감 같은 감정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산에서 곰을 마주치거나 밤거리에서 위협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재빨리 도망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다. 찰스 다윈은 감정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하며 생존에 필요한 적응 행동을 촉발한다고 보았다. 감정 시스템은 위험과 기회를 빠르게 감지하기 위해 이성적 사고보다 먼저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정말 위험한가, 손익은 어떤가를 계산하는 동안 상황은 이미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표정이나 말투, 분위기 같은 작은 단서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마음이 먼저 위축되거나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거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먼저 올라온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라는 생각이 뒤따른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갖추게 된 기능이다. 문제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설계이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다. 감정은 또한 즉각적인 신체적 반응을 동반한다. 불안할 때 심장이 빨리 뛰고, 분노할 때 얼굴이 달아오르고, 긴장하면 손발이 차가워진다. 감정은 뇌와 연결되어 각종 호르몬과 화학물질의 분비를 통해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이 일시적 수준을 넘어 만성적인 상태로 굳어지면 건강에 이상을 불러오기도 한다. 지속적인 긴장과 불안은 두통, 소화장애, 수면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 연구에서는 적대감과 분노가 심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대로 감정이 몸의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진정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치유력을 배가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한다. 감정은 또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주도한다. 이성만으로는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계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선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힘은 감정에서 나온다. 심리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뇌 손상 환자 연구를 소개하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지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이 정상이어도 점심 메뉴나 일정 조정 같은 사소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한다. 감정은 합리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선택 상황에서
결정의 방향을 정하는 심호 시스템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의미 있고 재미있다는 감정이다. 반대로 아무리 합리적인 선택이라도 마음이 거부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행기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아도 기차나 자동차를 선택할 것이다. 감정은 이쪽이 좋고 저쪽은 싫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향 감각이 없다면 이성적인 계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감정은 생각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정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사회심리학자 슈바르츠와 클로어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현재 감정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불안이 올라오면 같은 문제도 더 위험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안 되는 이유를 더 빠르게 찾아낸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같은 문제도 해결 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고 대안이 더 잘 떠오른다. 또한 감정은 한번 생겨나면 그 이후로도 지속되어 뒤따르는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 이를 부수적 기분 편향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아침에 말다툼을 하고 화가 풀리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으면 평소보다 공격적으로 운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일대학교 마크 브레킷 교수의 연구팀은 교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했다. 한 그룹에는 긍정적 수업 경험을, 다른 그룹에는 부정적 수업 경험을 글로 쓰게 한 다음 주 학생이 쓴 에세이 한 편에 점수를 매기게 했다. 그 결과 긍정적 경험을 떠올린 그룹에서 만점을 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자신의 기분이 과제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사들의 8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세이 채점처럼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일수록 감정은 우리가 자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개입할 수 있다. 감정은 개인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감정은 사회적 신호다. 사람들은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말의 속도, 침묵을 통해 감정을 주고받는다. 감정이 표현되는 방식은 관계의 방향을 바꾼다. 서운함이 표현되면 관계는 조정될 수 있고 분노가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면 관계는 깨질 수 있다. 죄책감은 사과와 책임의 표현을 통해 관계 회복을 돕고 공감은 연결을 강화한다. 관계는 결국 반복된 감정의 합으로 형성되며 함께 있을 때 주로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가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신뢰, 안도, 기쁨, 안정감이 많은 관계는 오래가기 쉽고 분노, 수치, 두려움, 긴장이 많은 관계는 서서히 균열을 만든다. 감정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이자 그 관계를 앞으로도 이어갈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듯 감정은 단지 기분이 아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 이성보다 먼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며 관계에서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게 한다. 이는 숫자와 논리로 측정되는 지적 능력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데니얼 골먼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감성지능이라고 정의하며 개인의 성공, 대인관계, 조직 성과 향상에 감정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왔다. 강한 감정은 불편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감정이 우리를 잡아삼키려 들 것이다. 감정의 힘을 다루는 것은 감정을 지우는 데 있지 않다.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할 때 감정은 나를 압도하는 힘에서 해석이 가능한 정보로 바뀐다. 감정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읽고 선택할 때 감정은 우리의 편에 서서 삶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